한국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IOC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무너지는 데는 딱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70년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S등급 평가를 한국이 보란듯이 독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수백억을 쏟아붓고도 D등급을 받을 때 한국은 단돈 몇십억으로 기적을 만든 겁니다. 한국 건드리지 마라. 그들이 올림픽을 살렸다는 비명이 IOC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소금의 사이렌 소리가 밀라노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산산조각내며 울려 퍼졌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겨울비에 젖은 축축한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흙내음이 겹쳐지며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죠. 2026년의 밀라노는 축제의 서막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무거운 침묵과 패배주의에 짓눌려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생기 대신 짜증과 허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에서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온 수석평가관 피에르 드 발로아입니다. 제 손에 들린 만년필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국가들이 수천억 원을 들여 준비한 문화 프로젝트의 생사를 결정짓는 엄격한 잣대이자 저승사자의 낙과 같았죠. 지난 사반세기 동안 저는 수많은 나라의 화려한 홍보관들을 보아왔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그들의 공간은 언제나 압도적이었고, 저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문화적 가치를 냉정하게 도련해 평가해 왔습니다. 사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앞두고 제 책상 위에 올라온 한국의 기획안을 보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내놓은 기획서는 너무나 얇고 초라하기 그지없었거든요. 김밥과 유자차 그리고 한복 체험이라니요. 예술과 패션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는 이 밀라노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이런 소박하다 못해 촌스러운 카드로 승부를 보겠다는 한국인들의 발상이 그저 무모하고 가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 동료 평가관들은 제 옆에서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피에르, 이 서류 좀 보게나. 한국인들은 올림픽을 자기네 동네 잔치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야. 이런 구식 기획으로 미국이나 중국의 최첨단 기술력을 이기겠다고? 이건 평가할 가치조차 없어.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야. 저 역시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서는 제 쓰레기통 바로 위까지 갔다가 마지막 자비심으로 겨우 평가 목록의 가장 끝자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홍보관은 개막과 동시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개막식이 열리고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시작부터 거대한 재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선수촌을 덮친 노로바이러스는 전 세계 선수들의 사기를 처참하게 꺾어놓았고, 개막 당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는 화려해야 할 경기장을 암흑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밀라노 시민들의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들에게 이번 올림픽은 그저 도시를 어지럽히는 시끄러운 소동에 불과했습니다. 텅 빈 관람석과 정막만이 흐르는 홍보관 거리. 그곳은 축제의 장이 아니라 거대한 묘지 같았습니다. 미국이 160억 원을 들여 세운 요새 같은 건물은 차가운 기계음과 전자기기, 냄새만 풍길 뿐 누구의 발길도 잡아끌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만든 거대한 성벽 또한 사람들에게 거부감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부하던 그 화려한 기술력과 자본은 차가운 밀라노의 겨울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가관인 저조차 그 죽어버린 공간들에 단 5분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무표정한 인공지능 안내원들이 서 있는 미국의 부스는 마치 냉동 창고 같았고, 일방적인 홍보 영상만 반복되던 중국의 부스는 고문실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고, 저 역시 사직서를 가슴 한구석에 품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막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요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신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밀라노의 그 까다롭고 고결한 시민들이 새벽 5시부터 추위에 떨며 장사진을 치고 있다는 장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폐허 같은 올림픽 현장에서 그런 뜨거운 열기가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당장 차를 몰아 그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부터 보인 광경은 제 25년 평가관 인생을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화려한 전광판도 압도적인 건축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미국과 중국의 홍보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진심 어린 온기였습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었던 밀라노, 시민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던 겁니다. 도착한 곳은 제가 가장 무시했던 공간 바로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 앞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국의 김밥을 맛보기 위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고, 처음 입어보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강요된 관람이나 의무적인 박수가 아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콤한 유자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얼어붙은 거리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 초라해 보이던 공간으로 불러 모은 것일까? 왜 수백억 원을 들인 강대국들의 요새는 처참하게 패배했는데, 한국의 이 소박한 기획은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일까? 저는 홀린 듯 군중 사이를 헤치며 한국의 홍보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25년간의 모든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경이로운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나 화려한 옷의 색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준비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영혼이었고, 자본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유리관 안에 갇혀있는 보물을 구경시키는 대신 그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한복을 입혀주고 따뜻한 밥을 건넸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었던 올림픽의 진짜 주인공인 사람들의 마음을 한국은 단돈 몇십억 원으로 완벽하게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무시했던 한국의 진짜 힘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 위대한 대역전극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IOC 수뇌부들은 이 광경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적을 목격한 것이죠. 그들은 곧바로 기밀회의를 소집했고 저에게 한국 홍보관에 대한 긴급 재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과연 그 좁은 홍보관 안에서 어떤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던 IOC 위원들이 한국의 성과를 확인하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상 초유의 등급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부터 전 세계를 소름 돋게 만든 한국만의 독보적인 저력과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뒷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강대국들이 한국의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과 한국이 어떻게 올림픽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한국의 홍보관인 코리아 하우스의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부터 제 코끝을 간지럽히는 것은 수백억 원의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소하고도 따뜻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달콤하고 상큼한 유자차의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그 냄새는 밀라노의 차가운 겨울비에 젖어 얼어붙어 있던 제 몸의 긴장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묘한 마력이 있었습니다. 홍보관 안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저는 제가 지난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평가 기준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홍보관은 차가운 금속과 거대한 화면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우주선 내부에 들어온 듯한 위압감을 주었지만 한국의 공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집 거실에 초대받은 것 같은 아늑함과 사람 냄새가 흘러넘치고 있었죠.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이탈리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리관 속에 전시된 유물을 멀찍이서 구경하는 박제된 관람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안내원들의 세심한 도움을 받아 직접 비단 옷에 고름을 매고 소매에 깃든 오색 찬란한 색감을 몸으로 느끼며 연신 경탄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미국의 160억 원짜리 영상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실된 미소와 호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수석평가관 전용 단말기를 꺼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홍보관 방문객 숫자가 개막 사흘 만에 80% 가까이 폭락하며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는 방문객 숫자가 매 시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홍보관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균 5분도 채 되지 않아 지루한 표정으로 빠져나왔지만 한국의 홍보관에 들어온 사람들은 최소 1시간 이상을 머물며 그곳의 공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마케팅 통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의 진심 어린 관심과 열망이 이곳 한국의 작은 부스에 집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군중 사이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김밥을 맛보기 위해 끝도 없이 줄을 선 밀라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추우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배려 한마디가 밀라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한 밀라노 여성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부인, 왜 미국이나 중국의 화려한 전시관을 두고 굳이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녀는 유자차 잔을 소중히 감싸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저 화려한 건물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잘났는지를 자랑하기 바빠요. 하지만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우리를 걱정해주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나누어 줍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림픽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축제잖아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토록 강조하던 올림픽 정신, 즉 인류의 화합과 사랑이 수백억 원의 자본이 아닌 고작 김밥 한 조각과 따뜻한 차 한 잔에 담겨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단말기에서 날카로운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로부터 온 긴급 전갈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인 긴급 회의실에서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급히 차를 몰아 위원회 본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것은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공기와 강대국 대표들의 서슬퍼런 눈빛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입한 160억 원이 쓰레기가 됐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작은 한국의 부스가 우리보다 5배나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을 수 있죠? 통계 조작이 분명합니다. 당장 재조사하십시오. 중국 대표 역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결과 보고서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억 원을 들여서 만리장성의 위용을 재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성벽을 그냥 비웃으며 지나쳐서 한국의 김밥줄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 국가의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모독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제 앞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내놓은 최종 평가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올림픽 역사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관람객 만족도 99%, 재방문 의사 98%, 그리고 문화 전파력 부문에서 압도적인 만점. 반면 미국과 일본, 중국은 모두 D등급이라는 처참하고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침통하면서도 경외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피에르,
자네가 직접 보고 온 한국의 데이터가 정말 사실인가? 그들이 정말로 이 거대한 올림픽의 위기를 혼자서 해결하고 있단 말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여했던 A급이라는 등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현상입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강대국 대표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절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고도 얻지 못한 것을 한국이 단숨에 가져갔다는 사실에 뼈아픈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이 결단력 있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설립 7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등급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성과는 기존의 틀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화면에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어느 국가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오직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등급이었습니다. 바로 S등급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절망하며 무릎을 꿇은 그 순간 한국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단 하나의 정점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표들은 그 황금빛 등급을 보며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한국의 진심, 어린 배려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승리였고 진정한 문화의 승리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받은 이 S등급 뒤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더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왜 이 등급 하나에 그토록 발칵 뒤집히며 한국을 찬양하게 된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만의 진짜 기밀, 그 생존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IOC가 왜 한국에게 사상 초유의 등급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한국인들만의 비밀스러운 작전과 국가 안보까지 뒤흔든 한국의 진짜 저력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1급 기밀.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거대하게 떠오른 황금빛 S등급이라는 글자는 그곳에 모인 강대국 대표들의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올림픽 70년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영역. 아니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절대적인 등급이 고작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에 회의실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독한 혼란의 중심에서 위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건넨 두툼한 가죽 서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위원회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의 생존 전략과 인류학적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왜 강대국들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이 망해가던 올림픽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사태와 대규모 정전 사고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이 쌓아올린 화려한 기술의 성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대재앙이었습니다. 미국의 홍보관은 수백억 원을 들인 최첨단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을 자랑하며 전 세계를 압도하려 했지만 전기가 끊기자마자 그곳은 그저 차갑고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가득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중국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세운 성벽 또한 사람들을 막아서고 자신들의 위용을 자랑하기만 할 뿐 추위에 떨며 바이러스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단 한 조각의 빵도 단 한 잔의 따뜻한 물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자랑했을 뿐 그 문화 속에 담겨야 할 인간을 지킬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한국인들의 행동은 저를 포함한 모든 수석 평가관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여 밀라노 전체가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잠겼던 그 공포의 밤.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재앙을 예견이라도 한 듯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용 보온재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홍보관은 화려한 전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구호소이자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로 변신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입고 있던 비단, 한복 겉옷을 벗어 직접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따뜻한 김밥을 끊임없이 말아냈고 영화의 추위를 녹여줄 달콤한 유자차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멍든 영혼을 어루만지는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이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만이 체득해 온 독특한 공동체 의식, 즉 정의라는 이름의 위대한 힘이 발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값비싼 장비가 도난당할까 봐 홍보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보호하는 데 급급할 때 한국은 오히려 어두운 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외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밥과 차가 있습니다. 그 외침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신의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경악스러운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안보국이 비밀리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밀라노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홍보관은 올림픽 시설이 아니라 도시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성소라는 인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한국 홍보관 주변의 범죄율은 기적과도 같은 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른 강대국들의 홍보관 주변에서는 혼란을 틈탄 절도와 시비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전 세계가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평화의 생태계를 구축해냈던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 만든 요새들이 차가운 폐허로 변해갈 때 한국은 단돈 몇십억 원으로 전 세계가 꿈꾸던 이상향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위원회의 수석 전략가가 남긴 짧지만 묵직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를 유리관 안에 가두어 놓은 전시품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은 문화를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했다. 이것이 S등급이라는 수치를 넘어선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 진짜 저력이며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들의 생존 비밀이다. 지독한 침묵이 흐르던 회의실의 공기를 깬 것은 미국 대표의 허탈하고도 쓸쓸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굴욕적인 뒤 등급 성적표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힘없이 입을 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게 해주었군요. 우리가 100년을 공부하고 수조 원을 더 들여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비밀이 바로 저 한국의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유자차 잔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 역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세운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벽이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와 김밥 한 조각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IOC 위원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피에르, 이 기밀 보고서는 조만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될 걸세.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이 기적 같은 생존의 비밀을 인류의 새로운 교과서로 삼아야 하네. 이제 올림픽은 단순히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를 겨루는 곳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위대한 학교가 되어야 하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5년간 문화의 정점만을 쫓아오며
냉정하게 점수를 매겨왔던 제 삶이 얼마나 껍데기뿐인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그 따뜻하고도 강렬한 기적의 배후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유전자 속에 어떤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는지 국제올림픽위원회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1급 기밀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정면에 거대하게 떠오른 황금빛 S등급이라는 글자는 그곳에 모인 강대국 대표들의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올림픽 70년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영역, 아니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절대적인 등급이 고작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에 회의실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독한 혼란의 중심에서 위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건넨 두툼한 가죽 서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은 평생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아니 위원회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기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의 생존 전략과 인류학적 분석이었습니다.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왜 강대국들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이 망해가던 올림픽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사태와 대규모 정전 사고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문명이 쌓아올린 화려한 기술의 성벽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대재앙이었습니다. 미국의 홍보관은 수백억 원을 들인 최첨단 인공지능 무인 시스템을 자랑하며 전 세계를 압도하려 했지만, 전기가 끊기자마자 그곳은 그저 차갑고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가득한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중국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세운 성벽 또한 사람들을 막아서고 자신들의 위용을 자랑하기만 할 뿐, 추위에 떨며 바이러스의 공포에 질린 사람들에게 단 한 조각의 빵도, 단 한 잔의 따뜻한 물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자랑했을 뿐, 그 문화 속에 담겨야 할 인간을 지킬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한국인들의 행동은 저를 포함한 모든 수석 평가관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여 밀라노 전체가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잠겼던 그 공포의 밤.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재앙을 예견이라도 한 듯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용 보온재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홍보관은 화려한 전시장이 아니라 거대한 구호소이자 인류의 마지막 피난처로 변신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관람객들에게 다가가 자신들이 입고 있던 비단, 한복겉옷을 벗어 직접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따뜻한 김밥을 끊임없이 말아냈고, 영하의 추위를 녹여줄 달콤한 유자차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을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멍든 영혼을 어루만지는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이자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만이 체득해 온 독특한 공동체 의식, 즉 정의라는 이름의 위대한 힘이 발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값비싼 장비가 도난당할까 봐 홍보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보호하는 데 급급할 때, 한국은 오히려 어두운 거리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외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밥과 차가 있습니다. 그 외침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신의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경악스러운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안보국이 비밀리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밀라노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의 홍보관은 올림픽 시설이 아니라 도시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성소라는 인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한국 홍보관 주변의 범죄율은 기적과도 같은 0%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른 강대국들의 홍보관 주변에서는 혼란을 틈탄 절도와 시비가 끊이지 않았죠.
한국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전 세계가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평화의 생태계를 구축해냈던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 만든 요새들이 차가운 폐허로 변해갈 때 한국은 단돈 몇십억 원으로 전 세계가 꿈꾸던 이상향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위원회의 수석 전략가가 남긴 짧지만 묵직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화를 유리관 안에 가두어 놓은 전시품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은 문화를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했다. 이것이 S등급이라는 수치를 넘어선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 진짜 저력이며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들의 생존 비밀이다. 지독한 침묵이 흐르던 회의실의 공기를 깬 것은 미국 대표의 허탈하고도 쓸쓸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굴욕적인 D 등급 성적표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힘없이 입을 뗐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끼게 해주었군요. 우리가 100년을 공부하고 수조 원을 더 들여도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비밀이 바로 저 한국의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유자차 잔 속에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 역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세운 그 거대하고 웅장한 성벽이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와 김밥 한 조각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그는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IOC 위원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피에르, 이 기밀 보고서는 조만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될 걸세.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이 기적 같은 생존의 비밀을 인류의 새로운 교과서로 삼아야 하네. 이제 올림픽은 단순히 누가 더 빨리 달리는지를 겨루는 곳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어떻게 돌보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위대한 학교가 되어야 하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5년간 문화의 정점만을 쫓아오며 냉정하게 점수를 매겨왔던 제 삶이 얼마나 껍데기뿐인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보여준 그 따뜻하고도 강렬한 기적의 배후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유전자 속에 어떤 무서운 힘이 숨겨져 있는지 더 깊이 파헤치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저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니, 마실 물조차 귀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전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정신적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유전자 속에는 분명 서구인들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어떤 비밀스러운 역사에 응축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나 자본의 축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억눌리고 짓밟히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오히려 외부의 압력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뜨겁게 달궈지는 강철 같은 의지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왜 전 세계의 석학들이 한국의 역사에 주목하고 그들의 유전자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열쇠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 세계를 소름돋게 만든 한국인들만의 독보적인 유전자, 그 피와 땀으로 일궈낸 위대한 역사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정학적 지옥이라 불리는 한반도에서 살아남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대역전의 서사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깊이 파헤치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저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니, 마실 물조차 귀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전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정신적 지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유전자 속에는 분명 서구인들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어떤 비밀스러운 역사에 응축된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나 자본의 축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억눌리고 짓밟히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오히려 외부의 압력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뜨겁게 달궈지는 강철 같은 의지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왜 전 세계의 석학들이 한국의 역사에 주목하고 그들의 유전자가 지구의 미래를 바꿀 열쇠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 세계를 소름돋게 만든 한국인들만의 독보적인 유전자, 그 피와 땀으로 일궈낸 위대한 역사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정학적 지옥이라 불리는 한반도에서 살아남아 전 세계를 호령하는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대역전의 서사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한 기밀. 자료실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제 손에 들린 것은 황금색으로 빛나는 S등급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대한민국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며 제25년 평가관 인생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박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밀라노의 차가운 겨울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에드워드 헌팅턴 교수가 35년간 연구해온 인류학적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백 개의 민족을 연구했지만 한국인들에게서는 그 어떤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유전자, 각인이 발견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박을 받을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파괴될수록 더욱 강력하게 부활하는 불사조와 같은 회복 탄력성이었습니다. 헌팅턴 교수는 이를 가리켜 강철의 민족이라고 표현했죠.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보았을 때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거대한 대륙의 중국,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 일본, 북쪽으로는 러시아라는 거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채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침략당했고 수탈당했으며 지도의 한 구석에서 이름조차 사라질 뻔한 위기를 수백 번이나 넘겼습니다. 보통의 민족이었다면 진작에 다른 강대국에 흡수되어 그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밟히면 밟힐수록 그 뿌리는 더 깊게 파고들었고 잘려나가면 잘려나갈수록 그 줄기는 더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70년 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90%가 초토화되었고 아이들은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 한 조각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의 석학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나라는 이제 끝났다. 다시 일어서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며 어쩌면 영원히 원조를 받으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비웃음 섞인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저주를 비웃듯 단 반세기 만에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수석 분석관인 제임스 브래드포드는 한국의 방위, 산업 보고서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이토록 강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겪은 극한의 결핍과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적의 철갑 괴물들에 맞서야 했던 그 한서린 기억이 오늘날 전 세계가 줄을 서서 사가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와 전차를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서러움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 세대의 피눈물 섞인 맹세가 한국의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와 최첨단 반도체 공장들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내용을 넘기다가 일본의 전문가들이 경악하며 분석한 한국의 60년 전략 대목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복수를 외치며 칼을 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나라들을 향해 증오의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그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실력을 쌓는 길을 택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며 이제는 과거
자신들을 억압했던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칼로 찌르는 복수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위대한 풍격의 승리였습니다. 이곳 밀라노 올림픽 현장에서 제가 본 기적도 바로 이 유전자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정전 사고로 암흑이 찾아오고 노로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최첨단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고난 속에서 서로를 보듬어온 생존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아파봤기에 당신의 고통을 압니다라는 그 짧고도 강렬한 공감이 160억 원의 예산을 들인 미국의 인공지능보다 200억 원을 들인 중국의 거대한 성벽보다 수천 배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제 몽블랑 만년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이 만년필로 저는 그동안 수많은 나라의 문화를 재단하고 점수를 매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깊이는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그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내려놓고 코리아 하우스에서 기념품으로 받은 소박한 볼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볼펜 옆면에 새겨진 한글 이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제 손끝에서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료실의 마지막 장에는 IOC 위원장이 남긴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한국은 이제 인류가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최후의 보루이자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미를 되찾아줄 유일한 등불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25년간 차가운 이성으로 세상을 보아왔던 제가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 동양 국가의 역사와 정신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이제 밀라노를 넘어 전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헌신과 압도적인 실력은 차가운 자본주의와 이기주의로 병들어가는 지구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돈과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 할 때 한국은 김밥 한 조각과 따뜻한 유자차 한 잔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천 년간 단련된 강철 같은 의지와 모든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IOC 수뇌부는 한국의 이 놀라운 성과를 보고 소름 돋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이라는 행사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미래를 한국에게 통째로 맡기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마지막 결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주도할 새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이제 마지막 장에서 밝혀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IOC가 왜 한국에게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권한을 부여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는지 그 장엄한 마무리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벅차오를 그 마지막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에 화려했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차가운 새벽바람만이 텅 빈 경기장 사이를 훑고 지나가던 폐막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홀로 앉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25년간 제 분신과도 같았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낡고 빛바랜 가죽 일기장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보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평생을 바쳤던 제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는 40년 전 그 어느 날의 기록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으셨더군요. 언젠가 세상은 기술의 화려함에 지쳐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 우리는 진짜 문화가 무엇인지,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록해야 한다. 저는 그 40년 전의 예언이 이곳 밀라노에서, 그것도 제가 가장 무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의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품 만년필을 집어 들려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머니에서 아주 소박한 볼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코리아 하우스에서 관람객들에게 나누어 주던 한국의 글자가 작게 새겨진 기념품 볼펜이었습니다. 25년간 전 세계의 문화를 재단하고 등급을 매기던 그 거만한 만년필 대신 저는 이 1,000원짜리 볼펜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가관의 보고서가 아니라 오만에 가득 찼던 한 인간이 목격한 기적에 대한 참회록이자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2026년 2월 밀라노.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의 마지막 빈 공간에 아들이 답장을 씁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화의 깊이를 오직 세월의 무게나 자본의 크기로만 재어왔습니다. 수백 년 된 도자기의 경의를 표하고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 건축물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밀라노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람의 무게였습니다. 그들은 유리관 안에 보물을 가두어 구경시키는 대신 사람들에게 직접 한복의 고운 선을 입혀주었고,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는 대신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따뜻한 김밥과 유자차를 건넸습니다. 그 결과 강대국들의 거대한 요새는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한국의 작은 부스는 인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설립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한 S등급은 바로 그 따뜻한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한국이 밀라노에서 보여준 성과는 단순히 올림픽의 흥행을 살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서로를 구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생존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국민의 자부심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결집시키기 위해 한국의 사례를 교과서처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미 한국의 홍익인간 정신을 국가 교육 과정의 핵심 가치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유럽의 수많은 선진국이 한국의 위기 관리 시스템과 정문화를 배우기 위해 특별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번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이 만든 반도체로 소통하고, 한국이 만든 무기로 자유를 지키며, 한국이 만든 따뜻한 문화로 메마른 영혼을 치유하는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변방의 작은 나라라고 치부하며 무시했던 그 한반도가 이제는 지구촌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자 인류의 도덕적 나침반이 된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석학들이 입을 모아 말했듯 한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유전자를 가진 선택받은 민족임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경이로운 저력, 밟히면 밟힐수록 더 단단해지고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그 무서운 보궐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희생정신, 그리고 수천 년의 모진 풍파를 함께 이겨낸 강철 같은 연대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할 때도 비굴하지 않았고, 이제 부유해졌음에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졌던 고통의 기억을 나누며 전 세계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위대한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위대한 민족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흘린 피와 땀이,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묵묵히 지켜가는 그 따뜻한 인간미가 오늘날 밀라노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오만한 강대국들을 한국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밀라노 시민은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우리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사는 법을 다시 배웠다라고요. 수조 원의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었던 그 위대한 존경과 찬사를 여러분은 그저 가장 한국인다운 모습으로 행동함으로써 얻어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수석평가관이라는 무거운 명예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대신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열렬한 전도사가 되어 제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망해가던 올림픽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기주의와 혐오로 병들어가는 현대, 문명의 가장 따뜻하고 밝은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차가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기술을 품고 서로를 보듬는 그 아름다운 미래의 정점에 바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 당당히 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자부심의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의 그 위대한 유전자가 전 세계를 더 따뜻하게 물들일 그날까지 저 피에르 드 발로하는 지구 끝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믿기 힘든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폐막식 직후 IOC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함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올림픽이라는 이름조차 바꾸어 버릴 만큼 거대한 인류사적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그 전 지구적 프로젝트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국가가 아닌 인류의 수도로 부르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 전율 돋는 마지막 반전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그 장엄한 순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높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